오늘은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 또 발언을 놓고서 이 두 분께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우석 부소장님은 이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약칭 없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길어서. 시사인 이 정도 세 글자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세 자 정도로요? 예. 일단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이제 체제가 출범을 했어요.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잘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 기회니까 뭐 잘 하기를 바라야겠죠. 이거는 뭐 단순히 보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한쪽 날개가 튼튼해져야 하는데 그 한쪽 날개가 지금까지 계속 공전해 왔는데 그 마지막 남은 카드가 김병준 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15년 전 출범했던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단 말이죠. 네. 물론 지금은 또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새롭게 건강하고 참신하고 젊은 보수 인사는 과연 없었을까? 뭐 이런 지적들도 충분히 나올 법해요. 맞습니다. 위기에는 항상 구원투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예전에 뭐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그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누군가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 지난번에 그 월드컵에서 성과를 했던 히딩크처럼 뭔가 외부에서 개파의 자유로운 누군가 나와가지고 뭐 좀 혁신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법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병준 카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의 그 한국당 내에서는 개파 갈등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카드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은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였던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측면이 있고 히딩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예, 히딩크 감독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는데 이수기 기자는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직접 취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 잘 아시겠네요. 예, 그럼요. 노무현 정부 때 물론 이제 정책 쪽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사실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들 말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기회들은 없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기억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의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9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꿈을 키울 때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여의도에 지금 그 메나톤 호텔, 예전에 메나톤 호텔, 그 뒤쪽에 사무실 하나 만들 때 거기서부터 그 연구소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젊은 정치인들이 다 거기 출신이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김병준 교수가 이 지방분권과 행정학과 교수 출신이고 이 지방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아무도 노무현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을 때 이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에 호응을 했고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같이 철학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정책실장도 하고 그 당시 그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문제며 그다음에 종부세를 만드는 문제며 사실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도 거기서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던 분인데 어느 틈에 보니까는 그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로 나와서 야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지금 왜 강원랜드 얘기하면서 지금 함승희 강원랜드 전 대표가 초대해서 골프 대회 갔던 게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승희 그 대표가 이사장을 했던 그 올해 포럼이라고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과 미래에서 따왔더라고요. 그 올해 포럼에서 같이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이 올해 포럼에서 낸 책이 5권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작년까지 세상을 바꿔라 1, 2, 3, 4, 5예요.
그 내용을 이분들이 왜 이 책을 냈는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다음 정권에서 꼭 바꿔야 될 정책, 법제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다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시리즈로 내고 있었어요, 매년. 예.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차관으로 들어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밖에 외부의 기관장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김병준 체제에서 혹시 뒤에서 많은 부분들 조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결국 그동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쪽에 친박 진영, 함승희 그 전 대표는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의원을 했었지만, 국회의원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캠프에 가서. 그런 걸로 보면 2007년에 그 이후로 보면은 친박연대도 했었고, 그런 걸로 보면 친박 진영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간에는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친박 진영과 뭔가 유대를 이어져 왔다. 예,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꿈꿨던 거는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그려왔기 때문에 일단 당 안에서 의외로 반대가 심하진 않구나. 김성태 체제에 대한, 김성태 독주 체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지만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은 전체가 만장일치로 해서 지금 됐기 때문에, 추대가 됐기 때문에 의외로 반대가 많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을 쳐내거나 다음 사람을 어떻게 세우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인연들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핵심 브레인, 정책 참모 이 역할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지명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낙마했죠.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교육부총리로 임명은 됐지만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결국 중간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참 역설적인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로 지명됐다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그 당시 낙마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의원들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당시 어떤 주장했을까요? 낙마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 연연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번고하고 충고합니다. 신뢰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잘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 당시 기억하시죠? 2006년 당시 네, 상황?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저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반대가 의외로 적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부총리 할 때 뭐 상대 당에서야 당연히 공격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않고 맞장구를 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4월 달인가 그 이분하고 팟캐스트를 한 2시간 정도를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노무현,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노무현의 머리를 계승한 사람은 지금 김병준 총리고, 김병준 위원장이고, 가슴을 계승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두 축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정책적인 면에서는 김병준 전
그 당시에 부총리에 굉장히 힘을 실어줬고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계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뭐 심리적인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반작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한국당 계열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친문 진영에서 계속 그 김병준을 덕담을 해줄 수는 있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대되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분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우리 식구, 우리의 친구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절자 내지는 배신자 뭐 아니면 생각이 달라진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의 이제 감도가 다 다르기는 좀 한데요. 그러니까는 김병준 교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위반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 그러니까 그때의 초심과 지금의 생각은 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무현 때 했던 거를 자신의 상품으로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너의 정신으로 내세우지 말아라라고 지금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견제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유한국당의 그 의원들이 이게 서로 달라진 얘기들을 했던 건데 과거에 했던 얘기가 저는 오히려 대표적인 게 그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대변이라고 했던 분이 그 2006년과 2016년에 10년 사이에 했던 말이 너무나 이렇게 선명해서요. 2006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비판할 때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큰 고비를 맞게 하는 불행의 씨앗일 거다. 김병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16년에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할 때는 이 지방의 공기업 내려보내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시골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역으로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했던 의원들한테 또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발언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정치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다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10년 뒤에는 그렇게 극찬을 하고 이러니까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이 어제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자 바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기를 당부드린다. 당신의 권력력이 참 두렵다. 전재수 위원이 그 당시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같이 있었다. 예, 경제수석실에서 행정관이 있었고요. 그다음번에 제2부속실장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죠. 예, 노무현 정신 입에 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올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먼저 혹시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에 지명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때도 노무현 정신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저쪽 가르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통합, 동서화합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자 전재수 위원도 또 반론의 글을 하나 더 실었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노무현 정신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냥 그쪽 일 잘해서 건강한 야당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을 9명, 11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비상대책위원회 뭐 김우석 부소장은 참여해달라는 전화 못 받았습니까? 전혀. 예.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번에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해가지고 인적 풀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름대로 뭐 그 틀을 짜서 그것을 안으로 하면은 다음 주에 24일인가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인데 당에서 인물을 내는 것과 비대위원장이 일정 정도 자기가 아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같이 해가지고 9명이 될지 11명이 될지에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이번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이렇게 틀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꾸려지면 그때 또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까 윤춘원 논설실장에게도 질문했습니다만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 선언했고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느냐. 출마하면 될 것 같다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이해찬 의원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양상은 이제 그전에는 개파 간 세대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친문 진영의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이해찬 의원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해찬 의원으로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단일화되고 친문 비문이 대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각계약진 양상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엉이 모임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김부겸 불출마가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계약진 양상인데 이 각계약진 양상에 이해찬 의원이 그러면은 발을 담글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오히려 안 나오시는 게 여러 가지로 모양새나 당을 위해서나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이수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나왔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아마 처음부터 좀 다시 기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이해찬 의원을 쫓아가면서 질문할 때 좀 소리 좀 키워봐 주시겠어요?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예, 됐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7월 5일 영상 같은데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고심 중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면 오늘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생각인가?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해찬 의원의 고민이 7월 5일,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말이죠.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이 지금 당을 아마 본인은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2년간의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인이 좀 하실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 전에 왜 여당 대표를 잠깐 했는데 야당 대표를 잠깐 했는데 그때 오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물러나면서 그 이후에 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경제가 안 좋은데 본인이 정책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정책과 관련 부분을 다 관장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정청을 아울러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7선 중진이 당의 대표를 하는 게 다음 당의 그 대표 주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협치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한테도 되게 각 세우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는 건 오랜 철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거면 야당하고도 이게 각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협치가 될까라는 그런 부분 우려들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후배한테 당 대표 역할을 주고 뒤에서 역할을 해준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수기 기자가 나오고 자막에 이해찬 출마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나갔는데 추론입니다. 이수기 기자의 추론이죠. 이해찬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국무총리도 했던 경험이 있고 당정청을 한번 아우르는 차원에서 뭐 여당 대표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또 과연 본인 7선에 본인이 당대표하는 것이 민주당에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야당과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결정 어떻게 나올지 하루 이틀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결론이 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늦어도 금요일쯤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네, 이인영 서른 의원도 내일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대요. 각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가 재헌절이었습니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방송이 됐다면 당연히 이 주제를 다뤘을 텐데요. 어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특별 토론 중계방송 관계로 어제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재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수락연설에서는 개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어제가 재헌절 경축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락연설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자. 이 부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정치 파행에 악순하는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 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반응, 문희상 의장의 이 기념사에 대한 반응을 당연히 봐야겠지요. 먼저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 재헌절에 걸맞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연내 개헌 의지는 저희들 아주 적절하게 좋은 입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회담 제안하셨어요. 그거 좋아요. 영수회담. 지난 1년 6개월간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제안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합시다. 정치개혁 과제의 최적 시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청와대와 국회가 결단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반응 살펴볼까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폐기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개헌 논의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직 계획이 없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 빠져 있는데 말이죠.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 의지 강력하게 밝혔고 밀어붙였는데 야당은 소극적, 특히 자유한국당은 연말로 미뤘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개헌 얘기할 때는 아니다. 아마도 야당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까지 내놨는데 그때는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왜 개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평가가 엇갈리듯이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만약에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면 노예 두 남자가 만날 것 같아요. 그때 장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관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한 반면에 다른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이고 사실 이거는 상황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은 지금 개헌을 바라고 있고 그 개헌을 바라는 데 있어서 여당도 지금 뭐 청와대 안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입법 기능이 있는 국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문희상 의장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고 올해 안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번 국회 내에서는 개헌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어제 그 얘기하는 거를 전체 다 전문을 봤는데요. 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유로 내세운 게 이렇게 정치 파행의 악순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원 집정부제로 하거나 아니면 의회제로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여권의 포커스는 그냥 4년 중임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거나 선거구제를 개편하거나 이런 쪽에 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비용도 줄이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지난 다음에는 사실 급한 필요성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근데 야권에서는 오히려 권력을 분산해야지 본인들한테 그 목소리가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개헌을 더 요구하는 거고 특히 다당제로 가는 상황이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지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불리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훨씬 더 절실한 게 야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희상 의장은 오랜 의회주의자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평소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어제 개헌을 강조한 거고 근데 이 개헌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한 생각이 다 여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급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과연 올 하반기에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대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협상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 의중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